자, 원가 방식 염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의 자체를 원가, 비교, 수익, 공시지가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원가 방식입니다. 자, 원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가법하고 적산법인데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원가법이 더 잘 나옵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원가를 갖고 따지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액을 산정한다. 가격이죠. 이 원가법이에요. 자, 원가법은 제가 삼각 자산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산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요. 감가누계액. 그러면은 우리가 시상가액이 적산가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칠판주계가 만약에 자,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걸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를 제조달 원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건물이 이제 원가법을 적용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건물은 버팀 연수에 대한 내용 연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나온 연수를 경과 연수라고 하고요. 나머지 연수를 잔존 연수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걸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가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내용 연수 따지는 정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1년마다 3년이 지났다고 봐봐요. 그럼 1년에 100원씩 3년이에요. 그럼 300원이 감가가 되고요. 자, 이 빼주는 과정을 감가상각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근데 우리는 감가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감가수정. 그래서 얘는 가액을 산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의 경향이 우리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로 보신다면은 578페이지로 가시면은 원가법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는 정의가 나와요. 그 정의 위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건 어떻게 나오냐면 제조달원가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게 1번이고 그다음 2번 감가수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가액이라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로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법의 정의로 갑니다. 자, 원가법이란 제조달원가 박스 치고요.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밑에는 우리가 보통 건물이 삼각자산의 주요 적용되는데 조성주와 매립주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론적 근거는 비용성이고요. 장단점은 그냥 가볍게 볼게요. 자, 원가법은 대체 원칙이라는 것이 3방식에 다 적용되죠. 그래서 이론적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의 가격이요. 비용성이니까 공급자 측면이니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좀 적고 편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건물, 기계들은 삼각자산에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원가 방식은 공공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자, 공공용 부동산은요. 우리가 시청이에요. 자, 서울시청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래됐던 사례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부동산에 사용한다는 거, 시장성이나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이 평가되고요. 단점은 이제 재생산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거는 적용되지 못하지만 조성지 매립지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단점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도원가는 중요한 게 밑에 기준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점에 우리가 항상 중복되는 시점하고 기준점이 다르거든요. 항상 기준시점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준시점이라는 게 중요하고, 자, 지금 1,000원이라는 것은 중고 상태가 아니라 신규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중고 상태가 아니라 신규를 전제한다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게 되면요. 제도원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 원가와 복제 원가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자, 지금 이 종류입니다. 이 종류를 본다면 첫 번째 스타트 두 가지 원가가 있어요. 종류를 본다면 자, 대체한다. 우리가 복제한다는 거는 복제인간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재생산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복제, 복조라고도 합니다. 근데 대체라는 거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동일하긴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붕어빵처럼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면 복제고요. 그 다음에 대치라는 거는 효용이나 기능이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최근에 지어졌어요. 진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원가는 구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거는 복제가 나요.
근데 오래된 건물 같은 거. 자, 한옥 같은 경우는 30년이 한 50년이 지난 한옥 같은 경우는 단종됐죠, 자재가. 그러면 효용을 갖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거래사료 비교법으로 가지만 자동차가 폰이라는 자체는 지금 단종됐거든요. 그럼 똑같이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럼 플라이드급이 한 폰이 정도가 된다면 플라이드로 만든다는 것은 오래된 거는 효용이나 기능으로 가자는 얘기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1,000원에서 300원에 대한 감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즘 5층짜리 건물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기능적 감가거든요. 기능적 감가. 그럼 300원의 기능적 감가를 빼줘야 돼요. 근데 복제 원가는 1,000원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자, 복제했어요. 똑같이 엘리베이터 없는 걸로. 그러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물리적은 금이 가고요. 기능적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경제적은 외부적 감가라고 미리 예습을 했잖아요. 그 물리, 기능, 경제를 다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대체라는 것은 자, 엘리베이터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자, 일로 오면서 300원을 미리 빼줬습니다. 자, 그럼 얘는 1,000원이 아니라 7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얘는 300원의 감가를 빼주면 돼요. 근데 얘는 물리와 경제적은 감가를 할 수 있지만 기능적은 또 빼면 이중감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 없다라고 해보시면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 비용 대치원가에서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세 번째 줄에 동일하게 복제하듯이 만들면 복제원가고요. 자, 동일한 기능 효용으로 본다면 물리적이 아니라 효용적 측면은 대치원가예요. 자, 그럼 2번. 제가 대치원가 같은 경우는 적산 가격을 구할 때 유의할 점이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대치는 기능적 효용을 동일성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가 또 되면 이중 감가 같아요. 그래서 얘가 1,000원이고 얘가 700원이니까 얘가 또 감가가 없다는 거죠. 자, 3번의 얘기는 이겁니다. 대치원가가 우수하긴 합니다. 최근의 것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효용이나 이런 기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수하긴 해요. 그래서 설득력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강하나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치원가로 쓰는 것보다 실무에서는 복제원가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정 방법은요. 대상부동산에서 구하면 직접법이고 사례에서 구하면 간접법이에요. 자, 그래서 직접법은 총가격 적사법은 다 구하는 거고요. 자, 분별은 자, 벽이면 벽, 기둥이면 기둥 이렇게 가는 거고 변동률은 변동률 갖고 물가 변동률 갖고 따지고 총량 단가라는 건 그냥 단위로 해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간접법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사례에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변동률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581페이지 4번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요. 제도론가의 산정 방법이에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산정 방법이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산정 방법을 더 추천해 드려서 제도론가의 산정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도론가 산정한다. 그럼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정 방법은 자, 자가건설과 도급건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자가건설은 자기가 직접 건설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건축을 또 하는 애기 때문에 지가 직접 건설을 하죠. 그럼 원가라는 걸 자기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감정평가사한테 원가를 물어보게 되면 평가사는 이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재가 얼마가 들어가냐.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자가건설이라도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간다는 것은 자가여도 도급을 줬다는 걸 가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뭘 내느냐? 자, 그럼 갑돌이가 자, 도급인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맡아서 우리가 이 건설회사가 수급인이 되죠. 그럼 도급을 준 거예요.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자, 적정이윤이 이 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건설에도 도급건설을 주네요. 그래서 밑에 자, 도급 방식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기시면은 제도론가의 산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제도다론가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정 방법은
표준적 건설비가 있습니다. 누구나 맡겨도 표준적인 건설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직접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간접 공사비하고 수급인의 적정이 포함된다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는 것은 도급건설로 간다는 거기 때문이죠. 자, 통상 부대비용은 보통 부대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도급인이 되는데, 자, 그냥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2조달원가를 산정할 때는 자기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구분하지 않고 도급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표준적 건설비용에 도급 건설비용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자, 토지라는 건 그냥 우리가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소지라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건데 표준적 건설비용 통상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요. 감가 이외에는 제가 물리 기능 경제적을 미리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요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감가수정과 상각이 다르다는 것만 제가 해드리는 것만 가는데, 자, 우리가 감가상각과 수정은 다릅니다. 그럼 감가상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목적이요, 달라요. 자, 기업에서는요, 에어컨 같은 거 상각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면, 어떤 비용을 처리해서 비용을 배분시키는 회계 목적입니다. 회계 목적인데, 자, 우리는요, 감정평가한다는 것은 1,000원에서 300원을 빼는 감가수정은 700원의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 목적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십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먼저 중요한 거는 관련 용어예요. 상각은 회계상의 용어서 기업 회계 목적이고 우리는 평가 목적이다. 그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비용을 처리한다거든요. 그럼 상각에서는 취득가격이 비용 배분으로서 기간 내 손익계산을 통해서 자본을 유지와 해소하는 회계 처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기초를 잡을 때 얘네들은 장부 가격을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장부 가격 또는 취득 가격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식에서 본다면 이 제조원가로 먼저 기초를 잡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내용 요소를 봤을 때, 자, 얘네들이 만약에, 자, 에어컨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에어컨 자체를 봤을 때, 만약에 부동산 같이 똑같이 본다면 법정 내용 요소로 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법정으로 딱 10년이 돼서 8년째 부서지면 2년이 더 남아요. 근데 부동산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면 태풍이 와서 부서졌다면 그걸로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내용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자, 내용 요소는 걔네들은 법정 내용 요소로 경과된 요소를 중점으로 가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남아있는 요소, 장점 내용 요소를 중점으로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걔네들은, 상가계들은 항상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장부상입니다. 그럼 장가율이 계속 일치해요. 근데 부동산은요, 실제와 장부랑 틀리기 때문에 내용에서 말리지 장가율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각이라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장성까지 고려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관찰감각법입니다. 자, 관찰감각법이라는 것은,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 부동산에서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부상과 실제가 다르죠. 장부상은 금이 같다는 물리적이나 이런 걸 따질 수 있지만 안쪽의 기능적과 외부 환경에 대한 경제적인 눈을 봐야 돼요. 그래서 관찰감각법 우리는 인정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장부상 보기 때문에 관찰감각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가수정이라는 게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어요. 감가수정은, 자, 제도론가에서 300원을 뺐죠. 그러면 요 제도론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감가요인의 물리기능 경제를 봤을 때 공제해서 하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밑에 위에 감가수정 밑주시면, 자, 이거는 대상물건의 제도론가에 감액할 요인, 오른쪽에 물리기능 경제적을 우리가 예습했었습니다. 그럼 제도론가에서 빼준 거예요. 가산한 게 아니라 공제를 갖게 보입니다. 공제해서 기준점에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시킨다.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가 여기까지 봤고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584페이지입니다. 가시게 되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자, 내관 분심이라고 암기하시는데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감가 수정하는 방법 위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지선다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감가 수정하는 것이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 수정하는 방법. 자,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앞자만 따서 우리가 내관 분시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내는 내용연수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장부상이에요. 내용연수법. 장부상과 이론상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관찰감각법이라고 했죠. 관찰감각법은 뭐냐면 실제 장부와 나가서 맞지가 않으면 눈으로 확인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긴 하지만 관찰감각법으로 병용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내용연수로 하는 게 기준이지만 관찰감각법으로 가는 것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자, 분해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사례에서 가져와서 시장에 추출합니다. 시장에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도 우리가 간접법이거든요. 임대료 손실 환원법.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딱 요 내관 분까지만 시험 문제 잘 출제해야 된다. 자, 이게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은 뭐냐면 직접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하자는 거죠.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하자. 근데 요거는 간접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구하기 어려우면 사례에서 가져오는 거죠. 이걸 간접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에서 가지고 와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추출해서 사례에서 감가 수정한 걸 가져와서 비교해서 구할 수 있고요. 자, 임대료 손실환원법은 그냥 가볍게 만약에 두 개 다 5층짜리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비교할 수가 있죠. 간접법으로. 자, 그럼 이건 간접법인데요. 자, 만약에 얘는 엘리베이터가 자 없고요.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대상 부동산 자체는 임대료가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간접법인데 얘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내용연수, 관찰감각법, 분해법으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584페이지 가시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내용연수가 기준이고요. 왜냐하면 먼저 오른쪽에 관찰감각법으로 가볼게요. 자, 관찰감각법은요. 실제로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출장 가서 눈으로 봐요. 그러면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지만 제가 감정평가사도 강의를 합니다. 평가사가 제가 한 10년 전에 가리킨 감정평가사가 있고 지금 2년 전에 딴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주관적이라는 자체가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감각법을 변형할 수는 있지만 기준은 내용연수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관찰감각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전자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획일적, 기계적, 개별 부동산의 실제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감가 수정에 이제 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관찰감각법을 병형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585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관찰감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쳐보시면요. 얘는 감가에 대한 기준을 내용연수나 감가율 등으로 두지 않고 전체 각 구성물에 대해서 물리, 기능, 경제적을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은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와 같이 병용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분해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분해법은 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을 때 물리적인 감가라는 거는 건물의 금이 간 거죠. 그러면 이거는 치유할 수가 있어요.
자, 치유가 가능합니다. 금이 간 것도. 하지만 치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럼 가능할 수 있고 불가능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능적인 감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것도 치유가 가능하거나 불가능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것은 치유가 불가능하거든요.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순서대로 감정평가를 해요. 그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세분화해서 분해합니다. 그래서 다 합산하거든요. 그럼 얘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지만 이중감가가 범할 수 있죠. 그래서 분해법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관찰감가법은 관찰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분해법은 세분화한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분해법이란 감가윤의 물리기능 경제적을 분류해서 감가액을 측정해서 모두 합한 거죠. 발생 감가 총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오른쪽에 간접법은 시장에서 구한 거와 임대료 손실은 간접법으로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가 시험 문제 중점적으로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584페이지 내용연수입니다. 이 내용연수가 출제가 높습니다. 내관문심에서 우리가 특히 내용연수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연수는 세 가지 감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이라는 감가가 있고요. 정률법에 대한 감가 수정하는 법이 있고, 내용연수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액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한기획법이 있거든요. 그럼 실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정액입니다. 계산 문제가. 정액은 일정 액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매년 일정 액식 감가고요. 자, 얘는 매년 일정 율식 감가입니다. 요게 달라요. 자, 그러면 정액법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정액법은 일정 액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까지 풀겠지만, 자, 항상 이 경제적 내용 요소를 따지기 때문에 이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로 구분합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로 기준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정액법은 일정 액식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도론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게 되면 먼저 매년 감가액을 산정합니다. 매년 감가액. 자, 매년 감가액은 제2조달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빼거든요. 잔존가액. 그 다음에 경관연수와 잔존연수로 나눠서 우리가 경제적 내용수를 평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 내용요수를 기준 가요. 그렇다면은 자, 만약에 제2조달원가가 1억 2천만 원이 나오면 제가 그냥 1억 2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직 버틸 수 있어요. 자, 이걸 잔존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잔존가액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2천을 빼주게 되면 요게 감가의 총액이 됩니다. 자, 요게 감가총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억 2천에서 자,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제도론가의 10% 나올 수 있죠. 그럼 1200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1억 2천에서 빼니까 1억이 감가의 총액이 됩니다. 그럼 경관연수를 알아야 되죠. 경관연수가 만약에 2년이고요. 잔존연수가 8년이다. 그럼 전체가 10년이 되거든요. 그럼 1억에서 10년을 나누게 되면 1000만 원씩이 감가예요. 일정 액식이죠. 자, 그러면 감가누계액을 구해요. 감가누계액. 자, 그럼 감가누계액은 자,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는 거죠. 경관연수. 자, 그 매년 감가액이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000만 원에서 경관연수가 2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여기다 대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가가 만약에 1억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1억이라는 적산가액을 구하는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들어갑니다. 일정 액식이에요. 그래서 584페이지 정액법부터 가겠습니다. 자, 정액법은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직선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직선 균등상각이라고 하고요. 자, 매년 감가액은 제도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서 경제운용수 나눠버려요. 그럼 총 감가액이 1억이고 경제운용수가 10년이면 1,000만 원씩이죠. 그래서 대상분의 감가상각 총액을 단순히 경제운용수 평등해서 분배해서 매년 1,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1,000씩이 계산이 간단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 삼각자산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건물같이 매년 일정하게 감가이기 때문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표준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가 두 개액이 1,000만 원, 2,000이니까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정비돼서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잔가율이라는 걸 이렇습니다. 우리가 1억에서 잔존 가격이라는 건 잔가율이 만약에 10%다. 1,000만 원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 자체는 이 10%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으로 제가 오라고 할게요. 자,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환기금법도 자, 매년 일정 액씩 감가한다는 것은 정액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 얘는 이제 건물 같은 거에 적용되면서 얘는 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똑같아요. 그럼 이자가 고려되지 않고 1,000만 원씩 내가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10년 있다가 1억을 타가겠다는 거죠. 자본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매년 감가액이 똑같기 때문에 자, 똑같이 매년 감가액을 계속적으로 감가시켜요. 그러면 900만 원씩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럼 900만 원씩 10년이면 9천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1억을 타먹어요. 적금을 들거든요. 감가총액을. 자, 그럼 감가총액이라는 자체가 1억을 탕한다는 것은 적금을 듣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감책인계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감책인계수는 1억짜리 적금을 들고요. 만약에 950만 원씩 만약에 10년이면 9,500만 원이 되는데 1억이라는 거는 얘는 이자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만큼 나중에 감가총액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나왔다 무조건 얘기거든요.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맨 밑에 3번의 상환기금법으로 가겠습니다. 상환기금법은 감치기금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은 그 1억에다가 감치기계수를 곱하거든요. 그 매년 감가액에 축적 안전에 대한 재투자로서 복리로 이자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광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캐면 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상환기금법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경영에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감가를 적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남아있는 가격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자, 회계상은요, 항상 빨리빨리 감가돼야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광산 같은 데는 감정평가사만 해요. 그래서 일정한 감가액이 복리율에 대한 축적이기 때문에 정액법의 경우보다 감가액이 50만 원만큼 작아요. 그러면 자, 950씩 뛰게 되면 감가가 작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크거든요. 그럼 적산가격에 대한 거는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액 중에서 이자분만큼 공제되므로 대상부담이 가대평가되거든요. 기업 세무액에서는 잘 안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이 좀 어렵습니다. 정률법이 일정률식 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얘는 만약에 지금 자, 1억이다 처음에. 그러면서 매년 10%씩 감가, 20%씩 감가한다고 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감가를 안 해요. 1억이겠죠. 그러면서 자, 1억에다가 곱하기 20%만큼 날라갑니다. 그럼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1억에서 2천을 빼주거든요. 그럼 8천이 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8천에다가 곱하기 20%를 또 감가하죠. 그러면 1,6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1,600만 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초기에 감가액이 큰 다음에 감가액이 체감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매년 일정률씩 감가이지만 감가액이 일정하지 않고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감가액이 이렇게 체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정률법은 일정 율식 감가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정률법은 체감상각법이라는 건 뭐냐면 상가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간가액에다가 전년도에 미상각 잔액에다가 간가를 계속 곱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상부동산의 전년말 가격의 일정한 간가율 동그라미 곱하여 매년 간가율 구합니다. 그 매년 간가율은 일정하지만 감가액이 감소하죠. 그럼 초기에 많이 간가해서 안전하게 자본 회수하는 기기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기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간가가 많이 되니까 처음부터 회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그 박스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유래기로 할게요. 유래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초기에 2천만 원만큼 간가되고요. 얘는 1,000만 원이고 매년 간가액이. 그 다음에 얘는 950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맨 위에 박스 보시면은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초기에 감가액, 우리가 감가수정액이라고 하지만 감가액이라고 한다면 감가액이 큰 순서예요. 큰 순서.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려놨냐면 감가수정액도 맞지만 감가액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간이죠. 내용연수. 그러면은 자, 지금 정액하고 상한기금법이 달라요. 그럼 정액은 그냥 제가 1,000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씩이고 얘 기간 정액기죠. 유래기. 그러면 상한기금법은 950이거든요. 근데 얘는 정률은 2,000이에요. 그럼 얘가 제일 많이 처음에 뛴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초기에 만약에 감정평가액, 평가액으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이 감가액이 크다는 거는 적성가액이 낮아지니까 반대죠. 자, 그러면 평가액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남는 것이 어떤 게 제일 많이 남겠어요? 자, 많이 남는 거는 상한기금법이 많이 남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액 정률 상한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정액법은 건물 구축물이에요. 감가 누계액이 경관연수에다 정비를 하면서 계산이 좀 용이하죠.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률은 기계 동산 같은 건 첫해 감가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체감하고 감가액도 체감한다. 능이 높은 쪽에 많이 감가하자는 거죠.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하고 매년 감가 상위에서 표준 감가를 정하기가 어렵고요. 상한기금법은 기업 세무에서 안 써요. 광산만 우리가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가액은 1,000만 원보다 정액보다 950이 더 작고요. 적산가액이 남아있는 게 많죠. 그럼 연간 감가액은 아주 적고 평가액은 타보다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점 자체는 이제 조금 나머져 있는 가대평가되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기업회계에서 안 쓴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원가법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적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산법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법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가시고요. 자,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은 최근의 경향은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 산식만 물어봅니다. 이것만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은 적산법이거든요. 적산법의 산식인데, 자, 이건 임대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암기기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15층짜리 건물이 만약에 15억이다. 그럼 갑돌이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럼 건물 다 못 사요.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딱 한 층만 사서 계약을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한 층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한 게 들어갔죠. 그럼 투하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원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초가액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기대이익이 나와야지만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기대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임대료니까 자,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받으려면 필요제공비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필요제공비를 더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필요제공비를 더한다. 그래서 이건 정의하고 산식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적산 임대료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억에서 5%다. 그러면 5%는 10%의 반이거든요. 그럼 1억의 10%는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의 반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0만 원에서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경비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2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700만 원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오프라인에서 적산 기기필이라고 암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산 나왔다. 그럼 필이다. 그래서 갑니다. 적산법은 기기필, 대상 물건의 기초가격 동남이에 기대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필요한 경비를 더하였다는 것까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적산 기기필이다. 특히 이 기대율이라는 게 또 동그라미 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산식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은 출제가 가능성이 좀 작아요. 나중에 또 예상 문제가 혹시 있으면 제가 그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인데 원가 방식까지 봤죠. 그래서 비교 방식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텐데 원가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가 수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관 분시임에서 내용연수와 간접광업 분해법인데 내용준수의 정률, 정액, 상한기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비교 방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